안녕하세요. 오늘의 작품은 손원평의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나에겐 아몬드가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장 저주하는 누군가도 그것을 가졌다. 아무도 그것을 느낄 수는 없다. 그저 그것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끝이 비극일지 희극일지를 여기서 말할 생각은 없다. 첫째, 결론을 말하는 순간 모든 이야기는 시시해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의미에서 둘째, 그렇게 해야 당신을 이야기에 동행시킬 가능성이 조금은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변명을 하자면 사실 어떤 이야기가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당신도 나도 누구도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날 한 명이 다치고 6명이 죽었다. 먼저 엄마와 할멈, 다음으로는 남자를 말리러 온 대학생, 그 후에는 구세군 행진의 선두에 섰던 50대 아저씨 둘과 경찰 1명이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 남자 자신이었다. 그는 정신없는 칼부림의 마지막 대상으로 스스로를 선택했다. 자신의 가슴 깊이 칼을 찔러 넣은 남자는 다른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숨이 끊어졌다. 나는 그 모든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게. 나는 웃지를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발달이 조금 느릿거려니 했다. 하지만 육아책에는 아기들이 생후 3일이면 웃기 시작한다고 쓰여 있었다. 엄마는 손을 꼽아 날짜를 세어보았다.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웃지 않는 마법에 걸린 공주처럼 나는 꿈쩍도 안 했다. 엄마는 공주의 마음을 사려는 이국의 왕자처럼 온갖 방법을 다 썼다. 손뼉도 치고 딸랑이도 색깔별로 사서 흔들어대고 동요에 맞춰 코믹 댄스도 춰봤다. 그러나 지치면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한 대씩 피웠다. 나를 가졌다는 걸 안 뒤 간신히 끊었던 담배였다. 그 무렵 엄마가 찍어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엄마 앞에서 어린 나는 엄마를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 아기의 눈빛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잔잔하다. 엄마는 내게 아몬드를 많이 먹였다. 나는 아몬드라면 미국산부터 시작해서 호주산, 중국산, 러시아산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종류는 다 먹어봤다. 중국산에선 기분 나쁜 쓴맛이 나고 호주산은 뭔가 모르게 시큼털털한 흙냄새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내 입엔 역시 미국산,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산이 최고다. 이제 태양빛을 잔뜩 머금어 은은한 갈색빛이 도는 캘리포니아산 아몬드를 먹는 나만의 방법을 알려주겠다. 먼저 아몬드 봉지를 집어들고 그 안에 있는 아몬드의 촉감을 느껴본다. 포장지 아래로 만져지는 단단한 알맹이들이 고집스럽다. 봉지 윗부분을 가만히 뜯고 이중 처리된 지퍼를
연다. 눈은 감은 상태여야 한다. 그런 다음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봉투 안으로 코를 들이민다. 얕게 숨을 끊어서 들이쉰다. 향이 몸속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아몬드 향이 깊이 들어찼을 때 반줌 정도를 입안에 털어넣는다. 혀로 아몬드의 결을 느끼며 한동안 입안에서 굴린다. 뾰족한 곳을 찔러도 보고 아몬드 표면의 흠을 혀로 훑어도 본다. 너무 오래 해서는 안 된다. 아몬드가 침에 불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건 그저 클라이맥스를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짧으면 시시하고 길면 임팩트가 사라진다. 적당한 타이밍은 당신이 직접 찾아야 한다. 클라이맥스로 향할 때는 아몬드가 점차 커지는 상상을 한다. 손톱만한 아몬드가 포도알만큼, 키위만큼, 오렌지만큼, 수박만큼 점점 커진다. 이제 아몬드가 럭비공만큼 부풀었다. 바로 이때다. 와드득 깨문다. 그러면 아그작 소리와 함께 멀고 먼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날아든 햇빛이 입안으로 퍼져나간다. 굳이 이런 의식을 치르는 이유는 내가 아몬드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식탁 위엔 삼시세끼 아몬드가 올랐다. 피할 길은 없었다. 그러므로 먹는 방법을 찾은 것뿐이다. 엄마는 아몬드를 많이 먹으면 내 머릿속의 아몬드도 커질 거라 생각했다. 그게 엄마가 기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희망 중 하나였다. 누구나 머릿속에 아몬드를 2개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귀 뒤쪽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깊숙한 어디께 단단하게 박혀 있다. 크기도 생긴 것도 딱 아몬드 같다. 복숭아 씨를 닮았다고 해서 아미그달라라든지 편도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아몬드에 빨간 불이 들어온다. 자극의 성질에 따라 당신은 공포를 자각하거나 기분 나쁨을 느끼고 좋고 싫은 감정을 느끼는 거다. 그런데 내 머릿속의 아몬드는 어딘가가 고장난 모양이다. 자극이 주어져도 빨간 불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왜 웃는지, 우는지를 잘 모른다. 내겐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희미하다. 감정이라는 단어도 공감이라는 말도 내게는 그저 막연한 활자에 불과하다. 엄마와 할멈은 헌책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미 인터넷 중고거래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헌책방이 잘 되는 장사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도 엄마는 끝까지 헌책방을 고집했다. 헌책방은 현실적인 엄마가 내린 가장 비현실적인 결정이었다. 그건 엄마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꿈이기도 했다. 한때는 할멈의 소망대로 엄마에게도 작가가 꾸민 시절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인생이 핥히고 간 자국들을 엄마는 차마 글로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자신의 삶을 팔아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다고. 그건 작가의 깜냥이 아닌 거라고 했다. 그 대신 엄마는 다른 사람들의 책을 팔기로 했다. 이미 시간의 냄새가 밴 책들, 때 되면 들어오는 신가들 말고 이왕이면 엄마가 하나하나 고를 수 있는 것들로. 그게 헌책이었다. 나도 그곳이 편안했다.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는 좋았다라거나 마음에 든다가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단어로는 편안하다가 최대치다. 정확히 말하자면
헌책의 냄새가 익숙하게 다가왔다. 처음 맡았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대하듯이 틈만 나면 책을 펼쳐들고 냄새를 맡는 나에게 할멈은 퀴퀴한 헌책 냄새는 맡아 뭐하느냐고 핀잔을 놓았다. 책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순식간에 나를 데려다 주었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의 고백을 들려주었고 관찰할 수 없는 자의 인생을 보게 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비밀스럽게 꾹꾹 눌러 담겨 있었다. 그건 텔레비전이나 영화와는 애초에 달랐다. 영화나 드라마 혹은 만화 속의 세계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더 이상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영상 속의 이야기는 오로지 찍혀있는 대로, 그려져 있는 그대로만 존재했다. 예를 들어 갈색 쿠션이 있는 육각형의 집에 노란 머리의 여자가 한쪽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 이것이 책의 문장이라면 영화나 그림은 여자의 피부, 표정, 손톱 길이까지 전부 정해놓고 있었다. 그 세계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책은 달랐다. 책에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 단어 사이도 비어있고 줄과 줄 사이도 비어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앉거나 걷거나 내 생각을 적을 수도 있다. 의미를 몰라도 상관없다. 아무 페이지나 펼치면 일단 반쯤 성공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더라도 나는 이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 의미는 전혀 와닿지 않지만 상관없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책의 향을 느끼며 한 글자 한 글자 모양과 획을 눈으로 천천히 쫓는다. 그건 내겐 아몬드를 씹는 것만큼이나 신성한 일이다. 눈으로 충분히 글자를 더듬었다고 생각되면 이번엔 소리를 내어 읽어본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것이 죄가 될지 독이 될지 혹은 꿀이 될지 영원히 알 수 없다. 글자를 씹듯이 음미하며 목소리로 내뱉는다. 계속 외울 때까지 계속 같은 말을 여러 번 되뇌면 말의 뜻이 흐릿해지는 때가 온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글자는 글자를 넘어서고 단어는 단어를 넘어선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외계어처럼 들린다. 그럴 때면 내가 헤아리기 힘든 사랑이니 영원이니 하는 것들이 오히려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다. 나는 이 재밌는 놀이를 엄마에게 소개했다.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뭐든 여러 번 반복하면 의미가 없어져. 처음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더 지난 뒤엔 변하거나 퇴색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다 결국 의미가 사라져버리게 되지. 하얗게 사랑, 사랑, 영원, 영원. 자, 이제 의미가 사라졌다. 처음부터 백지였던 내 머릿속처럼.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엄마였다. 하지만 뇌가 깊은 잠에 빠져 다시 깨어날 가능성은 무척 낮았고 깨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닐 거라고 했다.
희생자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합동 장례식을 치렀다. 나만 빼고는 모두가 울고 있었다. 처참하게 죽어버린 가족 앞에 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몸짓과 표정으로. 장례식장에 온 여경 하나는 유족들에게 절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한 번 터진 울음은 멈출 줄 몰랐다. 조금 뒤 나는 그녀가 복도 끝에서 나이 많은 남자 경찰에게 혼나고 있는 걸 봤다. 앞으로 이런 일은 부지기수로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뎌지는 법을 터득해야 해. 순간 그와 내 눈이 마주쳤다. 그가 하던 말을 멈췄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꾸벅 인사를 하곤 화장실로 향했다. 사흘간의 장례 내내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는 나를 두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다양한 추측을 하며 쏙닥거렸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럴 거야. 아직 어리니까 뭘 알겠어. 엄마도 죽은 거나 다름없고 이제 고아나 마찬가지인데 실감이 안 나니 저러지. 남들은 내게 슬픔이나 외로움, 막막함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안에는 감정 대신 질문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하루에도 수만 번씩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원점으로 회귀해 처음부터 되풀이됐다. 하지만 내가 아는 답은 하나도 없었다. 경찰이나 근심 어린 표정의 심리 상담사에게도 내 마음속의 질문들을 털어놓아 보았다. 그들이 무엇이든 말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대부분은 침묵했고 몇몇은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다. 하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그럴 법도 했다. 할멈도 그 남자도 모두 죽어버렸다. 엄마는 영원히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원히 사라졌다. 나는 질문을 입 밖에 내는 걸 그만두기로 했다. 분명한 건 엄마와 할멈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할멈은 영혼과 육신이 모두, 엄마는 껍데기만 남은 채로 이제 내가 아닌 누구도 두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지 못할 거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장례가 끝난 다음 정확히 내 생일로부터 8해 후 나는 1살을 더 먹었다. 그렇게 나는 17이 되었다.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남은 건 엄마의 헌 책방에 쌓인 무수한 책뿐이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것이 사라졌다. 더는 집안의 연등과 반짝이는 전구를 달 필요도, 희노애락 애호욕을 외울 일도, 내 생일에 밥을 먹으러 인파를 뚫고 시내까지 나올 이유도 없어졌다.